네, 여러 질문들을 올려주셔서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뭐 중요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면 뭐 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네요. 오늘 환경 호르몬에 대해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생기네요. 이미 몸 안으로 들어온 환경 호르몬 물질을 다시 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배출에 대해서 몇 분이 이런 이제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선 환경 호르몬이 화학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잔류성 물질, 또 비잔류성 이런 물질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 몸에서도 사실은 잔류성 물질은 우리 몸에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향이 있고, 비잔류성 물질은 우리 몸에서도 쉽게 배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개의 특성을 크게 나누는 거는 분자의 그 구조인데, 말하자면 분자량이 작은 것, 즉 간단한 화학 물질은 쉽게 빠져나가고요. 분자 구조가 큰 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분자 구조가 크면서 지방과의 말하자면 지방에 잘 녹는, 그러나 환경 호르몬들은 대개는 지방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자량이 큰 것들은 우리 몸에 지방에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잘 빠져나가지 않는 대표적인 게 이제 DDT 같은 그런 환경 호르몬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가는 거는 비스페놀 A나 뭐 프탈레이트 같이 조금 작은 이제 구조의 화학 물질입니다. 우선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더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거가 중요하긴 할 텐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빠져나가게 하는 특별한 약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몸에 유해 화학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쓰는 그 유익한 방법은 역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그만큼 말하자면 그 화학 물질도 그만큼 더 많이 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섭취하는 것. 또 하나는 이런 환경 호르몬들의 기본적인 작용이 호르몬적인 작용 또는 그 어떤 화학물질 수용체,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산화적 손상을 통해서 또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그만큼 영향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배설도 더 촉진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신선한 채소,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과일, 야채 이렇게 좀 충분히 드시면 그만큼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비슷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능 저하 예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하고, 폐기능이 이미 감소되었다면 다시 폐기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조금 비슷한 내용이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폐기능 저하를 막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폐기능을 낮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예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의 미세먼지 노출이라든지 여러 아까 예를 들어 나왔던 과부하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노출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는 있지만,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이제 나온 데이터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하는 것 또는 이제 뭐 조산이라든지 저체중아도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것들을 이제 그 이제 예방하는 그런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그런 노력들이 아마도 이제 폐 기능을 이제 좋게 하는 노력이 될 수 있을 거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도 역시나 이제 폐렴을 예방한다든지 또한 이제 천식에 걸리는 것 자체를 이제 막지는 못하더라도 천식이 있는 경우에 이제 치료를 잘 해서 폐 기능을 이제 좋게 유지시켜 주는 것 또한 이제 천식이 있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또 환경 조절을 잘 해서 이제 그 악화를 좀 예방하는 그런 치료들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이제 예방을 위한 이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미 떨어진 것을 되돌릴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미 많이 이제 비가역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좀 정상으로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잘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잘 관리를 하면은 또 예전에는 폐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더라도 그게 이제 다시 따라와서 따라잡아서 좋은 폐 기능으로 다시 따라잡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환경들을 좀 이제 알고서 예방을 하고 좋은 것들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폐 기능에도 뭐 항산화 무슨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습관들도 좀 건강한 식습관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제가 또 몇 분께서 면역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 환경 호르몬이 면역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예방 주사를 통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가지듯이 환경 호르몬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되면 신체가 적응 또는 면역성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특히 요새 뭐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뭐 면역 이런 얘기가 많이 되는데 환경 호르몬이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환경 호르몬은 화학 물질은 분자량이 그 면역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작아서 면역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적응을 하느냐? 아마 적응 기전도 이게 사실은 작용 자체가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원래 갖고 있는 호르몬을 방해하는 거에 적응할 가능성은 제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응이나 면역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노출을 줄이고 또 그 영향을 다른 방법으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 드시고 또 야채나 채소나 이런 비타민이 많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을 섭취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물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여튼 노출을 줄이는 것, 사용을 덜 함으로써 우리가 환경 호르몬 노출을 줄이는 방법 말고 적응이나 면역성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환경적 요인을 중요하게 말씀드린 시간이긴 한데 이제 처음에 아마 유전적 요인을 말씀드려서 이제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질환 유발 비율은 상대적인가요? 아니면 절대적인 비율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전 분율이라든지 얼마나 이게 이런 질환이나 어떤 피노타입 아까 뭐 예를 들었던 뭐 키나 뭐 혈압 이런 것이 얼마나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있느냐를 이제 구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좀 적게 나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키 같은 경우에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는 뭐 거의 한 80-90% 정도의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폐기능 같은 경우도 한 20%에서 한 40% 정도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뭐 반대로 얘기하면 또 환경적인 요인이 또 많이 작용을 한다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유전자가 그 질환이나 또 어떤 피노타입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기 위한 어떤 기초 연구로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질환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얼마나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아마 홍인철 교수님 그 강의 중에 뭐 CC, GC, 뭐 GG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걸 질문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그 유전자의 유전형이 A, C, G, T 이제 네 개의 염기 서열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예로 아마 유전형을 아마 보여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어려운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중요한 질문이어서 그 말씀드리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수많은 화학물질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다음 세대에도 유전적인 경로의 내분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이 질문에 아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들의 아주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 환경 호르몬, 특히 이제 비스페놀 A와 같은 이제 호르몬들이 유전자가 아니라 그 후성 유전자, 특히 메틸레이션의 변화를 초래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엄마가 노출됐을 때 그 태어난 아이의 그 메틸레이션의 변화가 생기더라 이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아이의 성장 발달, 특히 이제 정서 행동 이런 쪽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메틸레이션의 변화가 있더라 하는 걸 확인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느냐, 그건 뭐 사람에서 지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물에서 보면, 동물 실험에서는 그런 메틸레이션 변화가 그 다음 세대에도 전달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면, 특히 이제 엄마가 노출됐을 때 태어난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뭐 지금 저희 연구에서도 이제 밝혀졌지만, 그 다음 그 태어난 아이의 메틸레이션 변화가 그 다음 세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유전적인 경로, 뭐 정확하게는 후성 유전자적인 어떤 경로지만, 그렇게 해서 그 후세까지 환경 호르몬이 말 2세에 걸쳐서 나타나고, 뭐 그 이후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면역 체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인 작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이제 유전적인 경로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한 내용으로 이 폐에 대한 그 영향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폐 조직에서 그러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그 연구에서도 미세먼지의 영향이 이제 태아의 그러니까 그 신생아의 그 제대열에서 그 영향을 받았던 그런 유전자들을 이제 관찰한 것을 이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분석한 내용은 이 어린이들이 뭐 한 4세, 6세, 8세 뭐 이렇게 좀 어린 시절 어느 정도 이제 컸을 때에도 그러한 영향이 남아 있었냐까지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후성연체 변화는 제대열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엄마가 이제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이 제대열뿐만이 아니라 한 뭐 8세 정도의 어린이에서도 그런 영향이 계속해서 남아 있더라라는 이제 내용을 발표한 내용이었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폐 기능 저하라든지 여러 질환이 어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이제 확인하려면 폐 조직에서도 유전자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연구가 쉽지는 않겠지만 뭐 아마도 뭐 후속 유전자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기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또 받은 질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주의력 산만이란 병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니 놀랍습니다. 그럼 주의력 산만인 아이는 호르몬으로 치료 혹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연구에 의하면 주의력 산만은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이런 우리가 흔히 노출되는 그런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냐? 그건 좀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환경 호르몬이 원래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켜서 정상적인 어떤 신경계통의 발달이 잘 안 돼서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우선 호르몬으로 이걸 치료한다. 그거는 이제 우선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뭐 치료는 이제 주의력 산만에 대한 치료를 이제 해야지 되는 거죠. 호르몬하고 떠나서 이제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경 클리닉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화학 물질에 과민해서 또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 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렇지만 한편 그런 분들한테 적절한 약제가 있느냐? 사실 약제는 뭐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 노출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현재로서 쓸 수 있는 소위 지금 가용한 이제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물론 저한테 이제 환자로 오시는 분들은 아주 또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에도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물질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화학물질 양이요. 이걸 어떻게 줄여야지 되느냐? 간단한 대답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고, 뭐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플라스틱 계열의 특히 뭐 음식과 뭐 음료와 관련된 부분들, 포장 용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이제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해결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된다. 이제 이런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만 같이 뭐 노력해야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려운 질문 하나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폐질환 원인이 미온적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기인한다면 관련 비용을 시정부에 청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이건 뭐 제가 답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도시나 국가에서 폐 기능하고 또 폐 질환하고 초미세먼지 농도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려진 그런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에 근거해서 정책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밝혀져 있는데도 미온적으로 정책을 이제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책임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뭐 시나 아니면 뭐 여러 나라나 그 사정에 따라서는 뭐 다 대응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다 추가로 이제 언급을 하신 게 이제 초미세먼지에 관련해서 국가검진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호흡기 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서도 이제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호흡기 학회에서는 이러한 미세먼지 질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아까 이제 최대 폐성장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나이에 그 폐기능 검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폐기능이 나쁘더라도 이제 별로 이제 자각하지 못하고 나쁜 폐기능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 검진에 폐기능을 검사 항목에 넣도록 이제 학회 차원에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질환에 따른 이제 건강 영향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호흡기 차원에서 이제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치를 잠깐 말씀드리는 중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전에 이제 90년대에는 연평균 PM2.5 농도가 25, 30 정도에서 지금은 한 15 미만으로 이제 떨어진 그런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PM2.5 초미세먼지 기준이 25에서 15로 이제 재작년에 그렇게 강화가 되어서 이제 그거는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들리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수치에서 보여드렸듯이 그게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이 이제 한 100cc 정도라고 하지만 이제 아이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질환에 대해서 악화되거나 또는 뭐 사망률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 지표들이 이제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그 목표가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목표는 이제 15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연평균 초미세먼지는 거의 25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성공해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기준을 이제 충족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오기를 저도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홍인철 의원님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노력을 해야죠. 현재 뭐 25니까 선진국에 비교하면 뭐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치여서 많은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신 우리 시청하신 그 참여자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신 질문들 다 그 답변을 또 다 일일이 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시간도 다 경과해서 이것으로 오늘 콘서트 환경보험 콘서트는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